네, 안녕하십니까. 11월 주간 모의고사 1회 강세진입니다. 자, 이번 달은 전반적으로 좀 명제 문제도 세 가지 정도를 넣어줬는데, 같은 종류에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1차와 2차 기조 전환에 좀 맞추어서 공부를 좀 해달라라는 의미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제가 혓바늘이 좀 난 관계로 발음이 조금 어색해도 조금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세진의 논리국어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주간모고 관련해서 의문이 난다면 언제든지 질문 부탁드리고요. 11월은 저번에도 전범이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화법과 작문을 구별하지 않고 독서화법 작문 전체, 그 다음 이쪽에 있는 문제 전체 하나씩 다 훈련시키도록 되다 보니까 이제 전범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어휘도 지난번이랑 좀 다르게 바꿔쓰기. 그 다음 고전 시간은 전면 문제가 빠졌고요. 여러분이 하프 모의고사까지 같이 하게 되면 좀 탄탄하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혹시라도 이론적인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 본 수업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글자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저 정도의 집중력은 있어야 됩니다. 60장 정도의 이야기를 굉장히 집중력을 좋게 해서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독서가 한 19문제 정도를 배치한 2차 같은 경우에는 좀 독서를 좋아하시거나 좀 빨리 읽는 능력치가 갖고 있는 친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문제 유형. 그런데 그렇지 않고 독서를 천천히 읽거나 시간적인 부분이 좀 많이 애로사항 있는 사람은 좀 많이 힘든 문제 유형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이랑 좀 다르게 뭐 70점, 60점 이렇게 딱 맞추어서 점수대를 확보하고 싶다 하더라도 독서가 일단 확정을 지을 수가 없다 보니까 열심히 연습해달라 부탁드리는 거죠. 11월 1회는 이제 9문제 정도가 문법, 전범위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11문제는 전체적 독서와 관련된 거니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집중력을 많이 길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어휘랑 함께 있는 이 문제 9개 문제 시작하도록 하죠. 자, 꽃은 해가 잘 드는 이라고 있는데 해가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러면 잘 든다, 해가 든다, 그러면 해 빗줄기가 이렇게 쭉 해서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이어를 공부해 보시면 자연현상에 대한 유사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들다는 좀 문제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해당 들다, 파란 물이, 그 다음 물이, 그 다음 여기 가뭄이, 감기가를 보시면 사실 다른 단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기와 관련된 맥락이 맞지 않으니까 X, 가뭄은 저건 핵과 전혀 다른 무엇이 전체적으로 바짝 마른 듯한 느낌이 확실히 들죠. 그래서 전혀 다른 재난에 대한 내용이고요. 파란물은 속옷에라는 그 애, 어떠한 지점에서 물이 들었다라는 개념이 좀 있어야 되니까 쟤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물과 햇빛 이 두 가지 관계를 좀 유사점이 있다라고 보시고 정답 2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이어는 궁금한 점이 좀 많이 생겨야 맞거든요. 왜냐하면 문장 성분으로 일단 문제를 풀고 의미를 구체화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 의미 구체화하는 게 훈련이 되어야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할 때 그걸 잘 기억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꿔쓰기는 진짜 한계가 있어요. 이유는 우리가 지문 길이가 3문단, 4문단 정도 되고 각각 한자어에 맞추어서 이걸 바꿔쓰기 할 수 있는 단어가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해당 내용에서 이제 가르친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어휘력부터 먼저 기르셔야 맞다고 봐요. 그래서 한자어 중에서 일단 범위는 제 학생들 중에서는 어휘 공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수업 자체가 거기에 있는 범위 위주로 한 번 더 냈습니다. 그럼 부합하다 그러면 거기에 딱 알맞다, 걸맞다라는 개념이라 해당 내용 바꿀 수 있는데 제가 해설지를 이걸 쓸 때 다 의미 넣어놨거든요. 그 의미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순응하다는 맨 끝에 뭐 따르다 이런 말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바꿀 수 있다라는 의미인 거고 조합하다도 짜다가 가능하고 근데 이제 힘있게가 아니라 민감하다는 뭔가 여기에 빠르게 뭔가 예민하다 결국에는 한자어예요.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급격하게 반응할 때 모습을 드러낸 거니까 해당 1번 외에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바꿔쓰기 문제가 저렇게 단독으로 나오고 자주 쓰는 단어는 좀 할만해요.
그래서 저거 공부하실 때 아, 뭐야, 이 문제 쉽잖아. 이렇게 가지 마시고, 해당 어휘에 있는 해설지 한번 다시 읽으신 다음에 의미 부분 다시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11월 달은 이렇게 1번, 2번이 공통적으로 이제 어휘가 들어갑니다. 자, 이제 3번. 3번 하나만이 이제 무엇을 드러내냐면, 의문론 하나거든요. 저 의문 탈락 중에 좀 고난도로 냈습니다. 해당 1번은 기본형이 졸다고요. 얘는 매달다. 이거는 앉아요. 밤알이 굉장히 잘게 부서져 있다라는 의미라서 잘다. 다음에 이건 치르다. 이미 기출된, 오래 기출된 문제를 응용해서 문제를 냈고요. 해당 단어는 전부 다 전면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 해당 리을 탈락되어 있는 거 총 3개와 의탈락이기 때문에 유형 유일하게 4번이 다르다.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형을 조금 더 정복하자라는 의도에서 문제를 계속 출제 중이고 시험 문제는 국가직, 지방직 9급, 지역인지 9급이 바뀐 거지 나머지 시험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형태론이라 쓰시면 되겠고요. 5번, 6번 전체 다 형태론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제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별표 치고요. 문제 5번은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로서와 로서의 비교 문제인데 제가 얘는 몇 번이나 외우고 외워도 그가 하는 말이라면 콩으로서 매주를 쓴다고 했을 때 재료 측면에서는 이제 눈에 보이거든요. 으로써. 그렇지만 이제 눈물로써 얘도 수단이죠. 근데 그거 외에 나머지 것들이 좀 항상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서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가능성 여부와 반복, 횟수에 대한 개념을 조금 구별해 달라 그랬어요. 저도 횟수는 그걸 계속 여러 번 한 거니까 방법으로서 써야 된다. 그래서 얘는 로서라고 인지를 했고 현재는 그 순간 빼고는 안 되거든요. 그 순간에 그 시기에 말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자격에 대한 개념이 확실하니 정답 2번. 의미는 조금 분산돼서 다이어로 빠져있긴 한데 그래도 이 문제는 좀 풀만한 가치가 있다라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있는 문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추울까 봐서 본보조. 자고보다 본보조. 근데 이번은 진짜 맞는 말이에요. 저도 어제 이제 오늘 촬영이 있는데 불구하고 일이 너무 많아서 이걸 일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한 3개월간 수면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약간 잠을 자고 나면 낫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자고 보다 그러면 보는 게 아니잖아요. 자는 행동을 보강한 거지. 돌이 워낙 무겁다 보니도 본보조죠. 감기가 들었나 보다 본보조. 제 교재에서 본보조 중에 보다를 보조로 쓰는데 형용사 할 때 걱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문제를 푸신 학생들은 이제 약간 추울까 봐서 이런 건 안 틀려요. 그래서 까봐서 같은 경우는 형용사. 그리고 이 문제도 결국에는 춥다, 무겁다 이런 형용사가 좀 성격이 좀 강하면 뒤에 있는 보조용도 형용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근데 저는 문제를 공부할 때 그렇게 애매한 선에서 공부를 안 해서 까보다, 다보다, 나보다 했을 때 이건 다가보다 아니에요. 행동묘사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맥락을 좀 잡아내고 마무리, 추측까지 해서 정답을 2번 이렇게 동사로 빼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서울시에서도 꽤 문제가 어렵게 나왔고 7급에서도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제가 문제를 볼 때 얘는 쉬우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어려우니까 여러 번 풀려서 머릿속에 박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기존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문법 문제는 보통 한 5개, 6개 이제 한정을 지을 건데 계속 그거는 리뷰하면서 머릿속에서 상기해야 되는 거니까 주간 모고는 계속해서 이 앞쪽은 문법을 좀 배치할 테니 상기. 독서는 체화예요. 몸에 이제 익히는 과정이고 머리에 상기하는 문법 좀 구별해서 공부합시다. 자, 이번에는 6번으로 갈 거고요. 우측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자, 6번에 없이는 그 국회 직종이나 이런 데서 문제를 좀 어렵게 낸 적이 있어서 일하는 부사 접사가 눈에 보이면 부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관형어가 아닌 걸 고르다 보니까 1번 정답으로 끝났어요. 고양이는 가면을 꾸미고 명사가 관형어가 된 거고요.
바르는 바르다가 아니에요. 오른쪽을 의미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체가 굳어진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거고요. 적은 뒤에 그 와중에 또 적을 쓰고 있는 것 봐. 관형어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저렇게 적이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체언을 꾸민다고 확실히 들면 관형어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번엔 7번인데 이건 좀 문장을 빼죠. 노력하고 있다가 서술어니까 이렇게 빼고요. 누가 했죠? 그가 했죠. 하나, 명사절. 학생들의 숙제를 받아보고 피드백을 주면서 어떤 걸 많이 느꼈냐면 생각보다 문법을 풀 때 자기 주관도 없고 객관도 없고 기준도 없다. 근데 이게 본인 스스로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좀 다른 문제더라고. 그래서 제가 얘랑 조금 다르니까 이건 좀 같이 둬야 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문제를 풀 때 애매하게 풀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정확히 나와야 돼. 이건 수학이랑 유사해 라고 이야기를 든 적이 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향기가 없다 했을 때 이렇게 잡아서 무슨 절? 관형절. 끝까지 체크하신 분은 항상 서술절까지, 서술어까지라는 거, 서술절이래. 서술어까지. 그러면 기억과 니은 모두 관형절이다? 그럼 니은은 맞지만 기억은 아니죠. 니은의 안긴 문장에는 서술어가 생략되면 없느니 어떻게 나와요? 말이 안 되고요. 기억에 안긴 문장과 아는 문장은 나와 그로 다르죠. 니은에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의 목적어가 아니라 뭐가 좋다라는 거죠? 꽃이 좋다. 주어를 꾸미고 있으니 여기는 목적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7번의 정답 3번. 자, 통상어 쪽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일단 문제가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 문제를 좀 풀려야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제작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문장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얘네들 꼬아서 문제를 이렇게도 낼 수가 있거든요. 훈련하시면서 좀 많이 익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한테 이점이 있길 바라는 거지. 여러분은 그러면 뭐다?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죠. 자, 8번은 외워야죠. 주무시다 확실히 누가? 할아버지께, 높은 사람. 선생님께 묻지 않고 여쭈어야 되죠. 감기가 가시는 거는 뭐다? 높이랑 상관이 없고요. 사장님을 뵙다. 그러니까 해당 세 가지는 확실히 서술어가 높임말인데 3번은 감기가 가시다라는 서술어 그 자체라서 시가 높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 자, 이제 마지막 문법이에요. 이제 9번으로 갈 거고요. 9번 문제는 별표를 좀 주셔야 돼요. 왜냐면 피동 표현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사동과 피동의 가장 큰 차이는 기본을 가르칠 때는 목적어가 있는가 없는가로 가르치고요. 심화 문제는 둘 다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맥락을 봐라라고 가르쳐요. 당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물리다, 물다. 그러면 정부는 업체의 부가금을 물리다잖아요. 그러면 업체가 부가금을 물어줘야겠죠. 그렇게 만든 게 누구죠? 정부죠. 그렇게 시킨 거니까. 그럼 이건 사동이에요. 초콜릿이 녹는 상황이고요. 그는 그렇게 만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뭡니까? 사동이에요. 이제 두 개가 남았어요. 얘는 보다예요. 내가 반지를 직접 보는 개념인데 그냥 그렇게 보이게끔 만든 거라서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동. 근데 이거는 여자가 발을 어떻게 합니까? 밟은 거죠. 능동. 근데 나는 어떻게 한 거죠? 여자에게 발이 밟힌 거죠. 그래서 해당 내용에서 정답 무엇? 골라낼 때 맥락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잡아내면 훨씬 더 피동과 사동의 특히나 피동 표현을 공부하실 때 고난도 문제를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공부를 좀 하시라는 의미에서 냈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문법이 끝나요. 그럼 9문제 중에서 2문제 정도가 어이고 7문제 중에서 이제 비중이 형태론과 통사론 좀 비등한 이유는 문제 유형은 형태론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지만 통사론도 못지않게 공부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니까 이런 밸런스로 이제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간 모의고사는 여러분이 독서를 조금 더 잘해서 시간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 그 다음
11번 문제, 12번 문제 총 3문제의 명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라는 경우가 있고 손이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 10번과 11번 문제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문이 나와요. 근데 얘는 긍정문이다 보니까 이 선지 조건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구와 손에 대한 개념은 일단 야구를 좋아하는 친구, 그 다음에 손이 크다는 그 조건은 무조건 여기에 있는 1과 여기에 있는 2,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있는 나 같은 경우는 고기를 좋아한다라는 개념이 있다 보니까 해당 내용 안에서 긍정으로만 전제를 깔았을 때 뽑아낼 수 있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가 관건이었고, 야구를 잘하는 어떤 사람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했으니 굳이 여기 있는 걸 고려하지 않고 여기에 있는 겹쳐져 있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다 보니까 E와 X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면 문제가 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구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손도 크고 고기도 이제 좋아하는 관계가 나오니 해당 고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손이 크다라고 했을 때 해당 가운데 있는 1번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고기를 좋아하는 모두 손이 크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예외, 제외한 여기는 건든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손이 큰 사람은 모두 야구를 좋아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얘는 1도 포함해야 되고 2도 포함해야 되고 심지어 여기도 포함해야 돼요. 손이 큰 어떤 사람은 이제 이쪽이 문제였어요. 제가 아까 어떤 고민을 했냐면 왜 얘는 얘랑 역관계로 둔 게 아니라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을 썼을까라는 고민이 좀 앞서가지고 문제를 풀다가 잠깐 정지를 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손이 큰 어떤 사람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 했을 때 오로지 이 손만 크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1번, 2번, X 포함해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줘야지 이제 참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겹치는 구간이 없어야지만 교집합은 말할 수 있어요. 이 교집합이 안 되려면 서로 이야기를 아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이 1번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1번 이 가라는 설정을 좀 잘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0번, 11번, 그 다음에 12번까지 빼야 되는데 사실상 모든 역조건이 다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12번도 문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께 설명을 하다가 완전히 뭘 하나를 잘못 쓴 게 제가 해설을 잘못 쓴 게 있어가지고 그 점을 전부 다 전면 고치겠다는 의미예요. 자, 야구에 포함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손이 크다는 거 잡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 우리가 이 P면 야구를 손에 포함시킨다는 관계를 둔다라면 야구를 포함해서 이 손 이런 관계가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야구를 좋아하고 손이 크거나 만약에 손이 큰다라면 야구를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 X관계도 나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부정문이 없다 보니까 굳이 부정문을 고려할 필요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A 야구, A 손 과정은 결국에는 A 야구가 교집합으로 A 고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에서 이제 편하게 이제 바꿀 수 있는 거죠. 긍정문 어차피 교집합이고 거기 안에 포함 관계가 다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야구, 손, 야구, 고기니까 우리가 A 고기에서 A 야구로 바꾸어서 A 손으로 가자라고 하는 해당 1번 정답 외에는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이게 교집합 전체가 가능하고 이게 관계가 여기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손이 큰 친구가 고기를 좋아한다도 말이 맞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고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선제 쪽에서 일부러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정답은 1밖에 못 가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중 일부는 귤을 좋아하는 사람 중 일부는 사과. 이게 부정에 있다 보니까 이건 좀 잘 봐야 돼요. 자, 일단은 가부터 이야기할 건데 귤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 배를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귤 좋아하는 사람, 배 좋아하는 사람의 포함 관계는 이제 얘랑 1번, 얘기 2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고려하는 거고 만약에 귤은 안 좋아하고 배만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 관계는 이제 어디입니까? 해당 내용에 있는 이 배, 여기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쵸? 왜냐면 배만 좋아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잖아. 귤은 안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귤을 좋아하는 모두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는 이 1관계랑 2관계만 이제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자 이거예요. 그러면 해당 내용을 A 귤,
A, 배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만약 얘가 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교환고치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두 가지는 교집합 안에 있기 때문에 특징들끼리 이야기를 한다면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민된 게 만약에 특징끼리면 당연히 뭐다 대우 조건이 참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를 T라고 두고 not A 배와 not A 귤로 둘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나는 이제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중 일부는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여기에 포함 관계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사과 배 관계라 말한다면 여기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귤에 대한 관계를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좋아하면서 동시에 귤을 좋아하는 과정이 별도로 참이 아닌 이상 이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만 이제 참이다라는 걸 인지한 거죠. 그러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중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이 관계를 좀 고민을 하고 여기에서 true라고 잡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대우로 푼다라고 한다면 배를 좋아하는 친구는 나 사과 안 좋아야 되는데 사과를 좋아하는데 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면 only 사과란 말이죠. 그러면 배를 전면으로 뺐기 때문에 여기 X 여기 하나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건 무조건 true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서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여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반드시 true냐? 이건 좀 고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우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반드시 true라고 우리가 분명히 배웠음에 불구하고 해당 내용은 전체 귤과 배와 사과의 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이상은 설명이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같은 대우라고 할지라도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될 과정은 좀 다르다라고 할 수밖에 없으니 해당 우리는 1동그라미, 2동그라미, 그 다음에 X라고 말하는 이 세 가지로만 결론을 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귤과 배의 관계성에 있는 1과 2가 있는 거고 만약 2가 확실하다라면 당연히 귤을 좋아하는 사람은 배도 좋아할 것이고 사과도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얘는 나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은 일부는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2랑 X는 완전 충돌이 나요. 그러다 보니 이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귤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과를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X라는 특징을 이야기할 때 귤과 배는 사과의 관계성 이야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과를 중심으로 두고요. 배를 not 배로 이야기한 다음에 not 배라고 했었을 때 무엇을? not A 귤. 다시 말해 오로지 이 X를 배와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나 했을 때 배랑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사과와 관계성 말할 때 귤 이야기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해당 2번을 신경 써서 어머 귤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로지 T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중 1번은 귤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1번 정답 외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서 오류가 났다 생각을 했더니 부정문 신경 안 쓰고 바로 그냥 역으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낫만 붙였던 해당 내용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건 전체 골격이 참이어야지만 가능했던 대우라 해당 11번은 특징 중에서 교환법칙이 가능한 애만 대우로 처리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일단 2번을 한번 생각을 한다면 2번은 귤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붙어요. 하나, 둘, 셋, 네 개가. 그 중에 1번은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쟤를 결론으로 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겨서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일부 중 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란 말이랑 겹치는 구간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런 점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대상이 가는 이제 저 귤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 배를 좋아한다. 여기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한 번 더 적어드리고 마무리 지을게요. 귤을 좋아하는 사람 배를 좋아한다. 그리고 이거는 해당 교집합에 있는 것만 신경 쓴다. 그렇기 때문에 not A 배, not A 귤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왜? 귤을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배를 좋아해야 되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배를 싫어한다. 그럼 귤을 좋아할 리가 없다. 자, 다음에 이제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 중 일부는 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 있는 특징은 사과와 배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밖에 못하는 거고 언니 배를 조건을 다 제외한 사과만 좋아하는 조건이 나온다. 그리고 얘가 true라고 했다. 우리는 이 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관계성에서 무엇을 설명해야 된다? 귤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사과를 좋아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라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진다. 그럼 결국에는 귤과 배의 관계에서 사과를 싫어한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으니 해당 내의 변수가 상당히 많아진 관계로 설명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오로지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배를 싫어한다 또는 귤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과를 중심으로 한 정답 1번에는 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12번 문제를 풀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당 문장은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다 끊어서 인지를 하면 되겠고요.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이라고 적혀 있는데 해당 12번 발문이 좀 잘못됐습니다. 다음 글의 밑줄 친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발문은 교체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는 모두 수학을 좋아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수학을 좋아한다고 했으니 해당 내용은 일단은 겹치는 구간이 밀크티라는 조건이 하나 붙네요. 그럼 우리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수학을 좋아한다. 일단 1이 하나 잡히고 그 다음에 2가 잡히죠. 그리고 해당 내용은 이제 밀크티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고 얘는 밀크티를 좋아하지 않는 쪽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학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밀크티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여기야 반드시 여기 이 두 군데가 이제 잡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있는 것도 true야 두 번째인 것도 true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겹치는 구간이라 했을 때는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얘는 여기 하나 여기 둘 이렇게 가능성이 열어졌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서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영화를 이야기를 하면 제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할게요. 해당 밀크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지만 전체에 무조건 포함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수학이랑 별 상관이 없는 이 두 관계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수학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어야지만 문제가 나올 텐데 우린 지금 여기랑 어디? 해당 수학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밀크티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여기만 알고 있을 뿐이지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 반드시 영화를 좋아해 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영화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반드시 수학과의 관계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수학과의 관계성의 이야기를 해야 될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영화를 좋아한다라고 한다라면 우리가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겹치는 구간이 문제가 되겠죠. 겹치지 않은 구간을 일단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게 이 녀석. 영화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했었을 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모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랑 별다를 게 없어요. 전칭과 특징 이야기에서는 얘는 말할 수가 없죠. 자,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한다? 얘를 좀 넣어볼까? 그럼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한다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 가지고 반드시 밀크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영화를 좋아해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결론이. 그럼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 한번 풀어봅시다. 수학을 좋아해. 그러면 여기 있는 밀크티를 좋아하는 사람도 수학을 좋아해. 그럼 이 두 가지가 겹쳐서 이제 결론을 내야 되는 게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영화를 좋아해야 되는데 위치가 같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밀크티를 좋아하지만 영화를 좋아하지 않는? 그러면 밀크티와 영화의 관계는 완전히 제로가 돼요. 왜? 여기 온리 밀크티만 좋아한다는 소리거든요.
모두 수학을 좋아한다 그러면 밀크티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기만 이야기를 해야 돼서 영화를 좋아하는 모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과 수학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 밀크티가 교량 역할하는 그 녀석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일단 선지가 다 지워지게끔 되어 있어서 정답은 1번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해당 내역 겹치는 구간이 결국에는 얘는 다 좋아야 되니까 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정문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이게 눈에 보인다면 아까 10번과 11번 문제 차이점이 인지가 된 거고 12번에 나중에 부정문이 나왔을 때 오류 검토할 때 대우될 수 있는 부분이랑 아닌 부분을 좀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전부 다 긍정만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긍정만 판단하죠. 자, 영화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는 모두 수학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는 어떤 친구는 밀크티를 좋아한대요. 결론은 수학이 겹쳤기 때문에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가 밀크티를 좋아해야 되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 가지고 끄집어낼 수 있는 결론은 영화를 좋아하는 친구는 밀크티를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지금 결론이 뭘로 되어 있죠?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영화를 좋아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여기 맞으려면 교집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연결고리가 되게 깊어야 된다. 그래야지 뭐다 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나 갖고 있으면 우리가 영화와 수학 관계를 무엇을 둘이 동일하게 두시면 사실상 말이 되죠. 다시 말해 영화와 수학 관계라고 했었을 때 이 두 군데에서 밀크티까지 겹치려면 반드시 어디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세 가지가 겹치는 건 여기밖에 이야기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영화 밀크티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걸 반대로 이제 밀크티 영화도 말할 수 있으려면 여기 수학을 매개로 한 게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영화, 수학, 밀크티가 매개된 이 가운데 빼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두 뭐다? B. 수학을 좋아한다와 영화를 좋아하는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 모두 밀크티를 좋아한다 했을 때 겹치는 구간이 확실히 있다라는 지점이 잡아지면 우리가 해당 내용에서 1번을 정답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둘이 같으니까 조건을 밀크티랑만 이야기해버리면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수학을 좋아하든 영화를 좋아하든 상관이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 관계를 어떻게 같게 두자라는 동치 조건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화와 수학 관계를 이야기할 때 둘이 같아요 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해당 영화는 곧 수학이 되죠. 그쵸? 그러면 결국에는 수학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거니까 영화 이야기하면 되죠. 그러니까 영화는 밀크티라는 소리는 결국 수학과 밀크티의 관계인 거죠. 그쵸? 그러면 결국 얘네들을 뭡니까? 교집합이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꺾어 들어가든 같게 들어가든 관계가 세 가지를 전부 다 같게 둬야 되는 얘네들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와 변수가 있지만 그걸 변수로 하지 않는 게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은 반드시 영화를 좋아하는 결론이 지정되어 있으니 그 과정에서 부족분을 좀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화 수학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예요. 그 다음에 수학과 밀크티의 관계는 여기랑 여기 관계니까 여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결론이 밀크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 반드시 영화를 좋아해야 되거든요. 여기예요. 그냥 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여기로 가면 되죠. 여기는 이제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모두 수학을 좋아한다. 근데 포함 관계가 영화가 B에 포함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둘이 같게 두면 이쪽에는 포함 관계가 다 날라가요. 반드시 뭡니까? 여기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과 밀크티의 관계만 이야기하면 결론이 밀크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나온다 해서 정답을 1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관계가 겹치면 결론이 동치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해당 12번에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모두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를 꼭 한번 다시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12번은 긍정문만 있구나, 11번은 부정문이 일부 있구나, 완전 문제 스타일 다르니까 별개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될 내용이 있네요. 이제 독서와 화법과 작문 이야기 해야 되죠. 자, 하지만 유기농 식품이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역점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문제가 좀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유기농 농법으로 키운 작물보다 유전자 변형 식품이 더 안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의 식품에 자연산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려니 믿는 경향이 있고 특히 유기농 식품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대요. 세균 오염으로 친한 침어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뭔가 맥락이 안 맞죠. 니은을 중심으로. 자, 이렇게 보면 자연식품이 안전하고 더 몸에 좋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일 가능성이 크다. 자연 또는 천연이라는 말이 반드시 안전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디귿과 리을의 관계에 있는 건 서로 자연스럽기 때문에 역점이 안 맞아요. 그리고 디귿은 이렇게 보면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2번. 자, 해당 14번으로 갈게요.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다 이렇게 나왔고 주제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화산업을 육성하자라고 하면 구체성은 얘가 더 있는데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가 없죠. 자, 니은 문화산업이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산업이다. 그러면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한류 문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나 세계 문화에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해서 문화산업 전반적인 이야기로 해서 부상하고 있다를 둘지 아니면 흥미 유발을 높기 위해 우리랑 친밀한 애를 써야 될지 이 문제니까 얘는 세모를 두죠. 왜냐하면 흥미는 인간에서 가장 밀접할수록 흥미도가 높아지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론. 문화산업 발전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봤더니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예술 창작 기회를 마련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글의 전체 흐름에 맞춰 볼 때 굳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지금 방안으로 이야기할 만한 내용이니까. 자, 직접 재산권 보호를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 무조건 고쳐야 되는 거고요. 예술적 아이디어랑 상업적 자본의 결합을 통한 대형 예술 기획은 체제를 마련할 만하죠. 돈이 많이 드는 건 그만큼 투자가 필요하니까. 자, 근데 1과 2의 위치까지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이 전체적인 구성 이야기는 없네요. 자, 문화산업을 육성시켜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전통적인 경제체제 수익을 능가하는 경제적 이익이 문화산업에 있다. 그리고 고부가가치. 그러니까 물건은 비교를 하면서 얘가 싸냐 비싸냐 이걸 할 수 있는데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부가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크고 국가 이미지 제고 등 상당히 기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육성시킬 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 이제 리을 삭제할 필요가 없네요. 정답 일단 2번으로 나왔는데 결론까지 읽을게요. 문화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류 문화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말한다면 더욱 설득력이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왜 문화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예시가 이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으니 정답은 2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번은 대화예요. 야, 누구누구야 이번에 쓴 원고 어때? 원고 무척 잘 썼어. 특히 우리가 여행을 꿈꾸는 것을 여행 DNA를 물려받아서일지도 모른다는 부분이 흥미롭다라 하면서 자기 감상이 들어갔네요. 상대방이 쓴 원고와 자기 경험이 일치하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칭찬하였다라고 했는데 해당 내용 적절성이 되게 높은데요? 그러면 잠시만 볼 건데 해당 내용에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제 자기 경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의 부분이 어디가 흥미롭다 이렇게 이야기가 들어가야겠네요. 오히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니까 일단 세모하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족한 글인데 네가 좋게 봐줘서 고마워라고 했으니 상대방의 평가에 대해 자신을 높이면서 아니죠. 자신을 감추면서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죠. 자, 내가 쓴 원고는 어때라고 해서 A가 쓴 원고에 대한 B의 반응이 있었고 이번엔 B가 쓴 원고에 A의 반응이 있겠죠. 잘 읽었는데 이번에 쓴 발표 주제가 10대를 위한 여행지 소개인데 우리 주변의 여행지를 너무 많이 소개해서 분량을 좀 줄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 그러면 그 부분을 줄이고 설문조사를 해서 여행 가서 해보고 싶은 일을 넣을까? 근데 그것은 발표 주제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네가 제안한 설문조사는 활용하되 가고 싶은 우리 주변 여행지 순위를 알아보는 것이 더 나아 라고 하면서 좀 글을 맥락에 맞게 좀 알맞게 써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네요. 상대방의 의견에 대한 문제점을 어느 정도 언급을 했고 의견 일부, 설문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 수용했으니 정답 3번이고요. 그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높은 순위 중심으로 소개할 여행지를 정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동의했죠. 사실 나는 발표할 때 너무 떨어서 실수가 많은데 너랑 함께라서 너무 좋다라고 칭찬을 했으니 마지막 문제의 원인을 자신의 탓을 돌림으로써
상대방에게 해결방을 논의했다가 아니라 이미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논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16번의 토론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토론은 토의와 달리 규칙과 규율에 따라 이루어지나 토의는 특약이나 규율 없이 자유로운 의사 개진, 대담을 할 수 있다. 장점 1. 토론이 의견 대립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주어진 논지에 대해 자신의 태도에서 타인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토의는 협의를 통해 답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계속해서 토의뿐만이 아니라 토론도 이야기가 나왔으니 둘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토의와 달리 토론의 주제는 찬반의 명확한 입장. 그럼 토론의 주제를 봐달라고 했으니 찬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건 찬반이 정확하지 않죠. 그 다음에 얼마를 거둬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명백한 폐쇄형 질문으로 가져야 됩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 성주 개최냐 다 무엇이냐 얼마냐 이렇게 설명을 요구하는 건 여기에 적절하지 않으므로 정답은 1번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17번으로 가도록 하고요. 우리가 17번 문제는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떤 구성? 지정되어 있는 구성. 그러면 이제 라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데 결론이 다, 나 다양하게 다 나왔기 때문에 라부터 먼저 똑바로 읽어보도록 하죠. 외국어 단어는 처음에는 몇 번 매체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고 나와 있어요. 외국어. 그럼 일단은 화제는 외국어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랑 다를 중심으로 읽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은 해당 언어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에 우리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했으니 외국어의 성격상 나가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근데 다는 그런 말은 외래어라 구분하여 귀어어라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외국어가 귀어어가 되는 건 좀 문제가 크죠.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나는 지정되어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위치만 바꿔서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반면 외래어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거나 우리말에 동화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했을 때 반전 있는 글은 여기가 훨씬 더 가까운 이유가 외래어가 오랜 시간 널리 쓰이면 의식 없이 고유와 비슷한 취급을 받게 되어 있다 적혀 있고요. 아까 제가 읽었던 다 부분에 외래어와 구분한다는 말이 있고 귀어와 아예 그냥 들어온 단어니까 사전에 등재될 때도 외래어는 외국어 단어를 변기하지만 귀어는 어만 별도로 표시한다 했으니 결론은 다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답 몇 번? 1번으로 끝이 납니다. 자, 우리는 18번으로 갈 건데 귀여운 이유 관련해서 질의응답 있으면 언제든지 괜찮거든요. 저도 이제 놓치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런 제작 과정은 저도 이제 문제를 제작하고 출제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몇 주 후에 다시 풀 때 얘도 정답인데 얘도 정답 아니야? 이런 의문이 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정정 보도를 다 방향이 해드립니다. 왜냐면 신유형 문제든 어떤 문제를 개발을 했었을 때 이 검토단이 되게 중요한데 불구하고 저는 검토자가 저 혼자입니다. 누가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류난 거에 대해서 정정 보도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18번 문제 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그 집단은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 패턴이 생긴대요. 집단이면 패턴이 생긴다. 역할도 정해지고. 이런 일련의 패턴을 집단의 사회구조라고 했으니 화제는 일단 잡을게요. 집단, 행동 패턴, 모두가 공동체로 살아가는 방식. 그것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는 규범, 역할, 지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규범은 집단의 모든 구성원의 행동에 관한 규칙과 기대를 말했으니 규범을 계속 들고 오고 있어요. 이것은 공식적인 집단에서나 토의나 토론과 같은 집단적 의사소통을 통하는 방식이 나와 있고요. 명시적으로 조금 더 발전도 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비공식적인 관행을 통해 불분율로 자리 잡기도 한다라고 해서 계속 위에 규범에 대한 이야기, 규범, 역할에 대한 이야기,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기억의 이제 문제인데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역할을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하거든요. 이유는 앞뒤 맥락에서 잡아낼 수 있는 게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면 이제 기억만 읽어서 집단 밖에서 각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맡은 바, 집단 내에서 그럼 결국 아니냐 바뀌냐 이거 외에는 없네요. 그러면 지책이나 임무에 따른 규칙과 기대는 바뀌냐 아니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두도록 하고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핵심은 서로 같지 않다인지 같다인지 이걸 좀 봐야 될 것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집단화를 이룬다고 했으니 집단 밖을 이야기하지 않고 집단 내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고 보여요. 사람의 집 규범이 집단 내 모든 구성원의 행동에 적용된다면 역할에 해당 직책, 그럼 확실하게 뭡니까? 뒷부분 읽으니 내라고 이야기를 했고 해당이라 나왔으니 해당 안에서 벌어져야 되니까 바깥을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는 지우도록 할게요. 그 다음 내용. 역할은 어떤 집단에서 계약서를 통해 공식적으로 정해지기도 하고 어떤 집단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다소 애매한 때도 있다는, 어차피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독해니까 명시냐 아니냐 이렇게만 읽으면 되겠죠. 지위는 집단 구성원의 사회적 위치를 말하고 있으니 세 번째 동그라미 적을 거고요. 집단 내에서 각각의 지위에 부여되는 이게 있는데 예시가 있으니까 이 예시를 잘 보셔야 되겠네요. 회사의 사장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월급을 받고 있고 회사의 주요 사안을 결정하는 데 큰 권한을 지닌다 라고 적혀있고, 권위는 서로 같지 않다가 맞는지 같다가 맞는지 라고 했을 때 지위가 같다라면 사장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더 많다라면 비교급도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같지 않다, 내가 있는 정답 몇 번? 2번으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9번과 20번 문제로 가도록 할 건데 19번도 20번도 이제 장문형으로 계속 낼 예정입니다. 이유는 담당과 관련되어 있는 글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경쟁.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경쟁 논리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경쟁이 서로를 적대시한다, 인간관계를 해친다, 비판한다. 같은 계열이죠. 효율성과 적자 생존의 법칙을 앞세운 경쟁 논리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완전히 도외시한다.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같은 계열이에요. 경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나쁜 점을 다 읊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끊고 그러나 역적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이제 경쟁에 대해서 무엇을 부정적인 게 아니라 훨씬 더 긍정적인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고, 경쟁에 대한 오해라고 했으니 긍정으로 뺄게요. 경쟁에는 이미 협력의 뜻을 갖고 있다고 했으니 경쟁한 협력 들고 오시고요. 진정한 의미에서 공정한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협력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협력에 대한 강조점이 나왔죠. 경쟁은 경쟁자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한다 태도 나왔고요. 그 바탕 위라고 했으니까 인정도 안 하고 협력도 안 하는 과정에서는 안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 각자의 의욕, 노력을 한층 더 끌어내면 확실히 상호작용이 있지 않을까라는 좋은 요소. 자, 요즘 사회를 가리켜 유독 경쟁사회라 부르고 승자와 패자를 가혹하게 가르는 양육강식의 비정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 아까 일문단 초반에 나왔던 내용과 유사하죠. 근데 글쓴이는 그렇지 않다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위주에서 다시 한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점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 경쟁이었고요. 인류는 처음부터 지금껏 각자 이익을 위해 항상 경쟁했고요. 그 과정에서 운동 경기에서 밑줄자 공정, 경쟁 조건, 규칙을 함께 발전시켜야겠죠. 그래서 저도 경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공정하지 않은 경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글쓴이가 거의 동치입니다. 이 의견을 굉장히 갖게 가고 있어요. 경쟁 상대가 승복할 수 없는 부정하거나 불공정한 경쟁으로는 지속적인 경쟁이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할 건데 불공정한 거는 정의롭게 처리해야 되겠죠. 따라서 앞으로의 과제는 경쟁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핵심이다. 자, 1번. 경쟁이 강자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이를 옹호한다. 아니고요. 경쟁의 불가피성. 경쟁은 반드시 일어난다. 전제로 공정한 경쟁의 방법을 걱정한다, 고민한다. 이게 정답이죠. 인간 사회가 경쟁 사회가 아니었던 적은 없었으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공정한 경쟁에 벗어나야 된다는 논점이 어긋나고요.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전제 조건 협력과 이해이지만 결국 강자의 이익만을 대변함으로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중심으로 무엇을 주되게 볼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로 1회가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라노베타는 누구에게나 폭동 참가에 대한 경계값이 있다고 생각했다. 경계값을 중심으로 폭동을 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 이거죠. 대부분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폭동을 시작하지 않아요. 모두가 싸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황상 옳다고 판단되거나 발을 빼기 힘든 상황이 되면 폭동에 완전히 가세하는 거죠. 한 술집에 손님 100명 있다 가정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건을 던진 사람이 10명쯤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끼어드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60명은 되어야 그럴 때 경계값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야 여기 부분을 읽을 때 잘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경계값은 그 사람의 성격, 처벌,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정도 등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정도니까. 합세한 사람이 몇 명이냐 상관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폭동에 끼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물게는 앞장서서 폭동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이 조건에 맞춰서 얘네들을 자소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논점이 1문단이 끝났기 때문에 한 집단의 평균 경계값은 그 집단 구성 행동을 예측하기 위한 유용한 지표인지, 그 집단마다 뭔가 그런 지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저 발문 조건 한번 다시 볼게요. 자꾸 그 부분을 놓치고 할 때가 많아서, 집단 속에 경계값 0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 집단 전체가 폭동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경계값이 없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10명인지 10명인지 100명인지 그럼 제로 아무도 없다면 폭동을 아예 안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좀 물음표입니다. 단 한 사람의 사소한 성향 차이에 의해 전체 집단의 파급되는 효과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해당 내용 파급 효과가 일단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정도차가 있으니까. 폭동을 일으킨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비교해보면 두 집단 구성원의 경계값의 합은 매우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정도차가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문단을 좀 읽어보도록 하죠. 그라노 베타에 따르면 누구나 일정한 경계값을 지니고 있는데 이 값은 어떤 행동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기대 비용을 넘어서는 지점, 이익이 비용.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될 어떠한 내용보다 이익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그 지점이 경계값일 거예요. 자, 경계값은 사람마다 다르다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여러 사람의 합을 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의 합이 굉장히 커질 거고 적은 사람은 굉장히 소수의 합을 가질 거 아닙니까?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경계값이 집단 행동의 복잡성과 예측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점이라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계값이 0에서 99까지 전부 제각각인 100명의 사람이 술집에 모여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예시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자, 어떤 사람은 경계값이 0, 어떤 사람은 1, 그리고 어떤 사람 2 이런 식으로 대규모 폭동의 발발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오, 그럴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러면 우리가 영에 대한 이해를 이제 이쪽으로 빼야게 되겠네요. 과격 분자가 시작하면 경계값이 1인 사람 합세하고 경계값이 2, 3, 4인 사람들이 차례대로 폭동에 가담하게 된다라며 결과 경계값이 대단히 높은 사람까지도 휘말리게 되겠네. 이걸 가정으로 둔다면. 네, 끊고요. 그러나 만약 경계값이 1인 사람이 2의 경계값을 가졌더라면 맨 처음 사람만 난동을 부리고 나머지는 1이 없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지금 이게 엄청난 관건일 거 아닙니까? 경계값 0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는 상관이 없고 조건이 하나 더 붙어야죠. 집단 전체는 1, 2, 3, 4 이 수가 일정하게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으니 이가 완전히 지워져요. 두 번째 고리가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연쇄 반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럼 일단은 그 한 집단의 평균 경계값은 유용한 집단인지 지표에 대한 설명은 불가능하고요. 얘는 아까의 경우의 수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X이고 해당 내용은 제가 경계값 합승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단 한 사람의 사소한 성향 차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극단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정답은 잘 부합하는 내용이니까 3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차 마무리 지을 거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2회차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